주위의 친구들은 일찍 결혼해서 4세에서 5세쯤 돼 보이는 아이들과 화목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들을 어머니는 가만 놔두지 않았습니다. 대를 이어야 하는데 말이죠. 때마침 중매쟁이로부터 참한 아가씨를 소개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아가씨는 결혼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저 문 앞에 서 있는 꼬마 아가씨의 꿈은 그저 아버지와 이렇게 행복하게 농사를 지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던 이 꼬마 아가씨의 최후의 모습은 이제 막 6살이 된 시골 소녀는 카메라가 쑥스러울 뿐입니다. 개구쟁이 소녀는 아버지와 함께 옥수수 밭에서 놀던 때가 가장 좋았다고 합니다. 딸아이만 남겨놓고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소녀는 더 이상 아버지와 함께 장작을 주울 수도 없고 옥수수 밭에서 놀 수도 없었습니다. 소녀는 초등학생이 되었고 학습 능력이 부족했던 소녀는 친구들은 4학년에 진학할 때 어쩔 수 없이 3학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친구들은 방야양을 바보라며 놀려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방야양은 친구를 탓하지도 어느 누구를 탓하지도 않고 항상 해맑게 지냈습니다. 지적 능력이 부족했던 방야양은 직장 생활을 하지 못하고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그녀의 집은 항상 배고픔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산동성 한 마을에 음식물을 수거해서 돼지 사료로 줬던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소녀의 어머니에게 참한 청년이 있다며 소개하겠다고 합니다. 이 둘은 결혼하게 됐고 모든 것이 부족했던 결혼은 첫 단추를 잘못 끼우게 됐습니다. 결혼식 날 신랑 친구들은 고급 차를 끌고 옵니다. 신랑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서죠. 화목할 것만 같던 이 부부는 두 사람의 신혼생활은 얼마 못 가 비극을 맞게 됩니다. 바로 결혼 지참금 때문입니다. 신랑은 결혼 지참금 4,200만 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남성이 준비해야 할 4,200만 원은 중국의 오랜 전통 때문입니다. 곱게 키운 딸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의미였죠. 그러나 본인도 먹고 살기 힘든 신랑집은 돈을 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신부 측도 가난한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난한 그녀의 집에도 돈이 절실했으니까요. 시대가 지날수록 결혼 지참금에 대한 의미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신랑 측의 결혼 목적은 대를 잇기 위함이었습니다. 신랑 측 집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손주를 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신부는 몸무게 80, 키 175에 나무랄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흡족했던 시어머니. 몇 개월이 지나고 시어머니는 며느리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처음에는 마냥 좋았던 며느리가 반응이 좀 느린 것이죠. 시어머니는 그때 며느리가 정상인과는 다르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손주를 위해서는 묵인할 수밖에 없었죠. 아들 친구의 자녀들은 벌써 4, 5살쯤 됐습니다.
어머니는 며느리의 소식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식은 몇 달째였고 이제 빚독촉이 시작됐습니다. 결혼할 때 빌렸던 결혼 지참금 4,200만 원을 갚아야겠죠. 결혼 전 1,800만 원, 결혼 후 2,200만 원. 그러나 아무 소식이 없는 며느리. 그러자 다급해진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끌고 병원으로 향합니다. 시어머니는 병원에서 충격적인 며느리의 과거를 알게 됐습니다. 과거가 있어서 임신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노한 시어머니는 집에 돌아와 펑펑 울었습니다. 분이 안 풀린 어머니는 속았다며 아들을 잡고 한탄합니다. 빚도 지고 손주도 못 얻고. 이렇게 갈등은 시작되었습니다. 한겨울 며느리를 벌준다며 맨발로 집 앞에 서 있게 했습니다. 일을 잘 못한다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지각 능력이 부족한 그녀를 때렸습니다. 그녀에게 지옥 같던 2년, 그리고 그보다 더 지옥 같았던 1년. 그녀는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동상에 걸리고 맙니다. 그리고 마지막 6개월. 딸이 생활했던 환경을 본 어머니는 죽고 싶을 뿐입니다. 불태우고 싶은 과거. 더 이상 분을 참지 못한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방에 가둡니다. 그렇게 며느리를 6개월간 굶겼습니다. 어느 누가 6개월을 굶고 견딜 수 있을까요? 6개월 동안 연락이 안 되자 어머니는 딸을 찾아 나섰습니다. 딸의 이런 모습을 보고 구급차를 불렀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아버지 대신 그녀를 키운 외삼촌은 허망할 뿐입니다. 아버지 대신 잘 키우지 못한 죄책감이 듭니다. 마을 사람들은 안타까운 그녀의 사연에 돈을 모아 장례를 치러줬고 이제 시어머니와 남편의 판결만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판결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징역 2년이 전부였습니다. 학대죄만 성립이 되었죠.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 금년 나이 42세. 진양시의 한 아파트 거실에서 잠자고 있는 소년을 그 형은 발로 툭툭 찹니다. 학교 가자며 동생을 깨웁니다. 소년은 방이 없어서 거실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항상 가족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TV를 볼 때면 한쪽 구석에 가 있어야 했고, 공부도 시끄러운 것을 모서리에서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눈치를 보며 살던 민생은 말수도 적어지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민생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1990년 진양보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진양보건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공부를 잘했던 정민생은 고등학교 졸업 후 남핑 종합병원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았지만 80세 아버지는 자녀 교육에 헌신했습니다. 방 2칸짜리 15평 아파트에서 부부가 방 하나를 쓰고 형이 작은 방을 차지하고 나니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정민생은 줄곧 거실에서 생활해야만 했습니다. 아버지는 공무원이었고 어머니는 공기업의 직원이었습니다. 자녀도 잘 키워서 큰아들은 대학 교수가 되었고 정민생도 병원에 근무하고 있으니 취업난이 심한 요즘 자녀들을 잘 키운 것 같습니다. 정민생은 진양종합병원 보건사로 근무하면서 시간 나는 대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평소에 말이 없었고 사람들과 사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터라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한 번은 병원에서 근무 중 한 여직원이 민생에게 커피 한 잔 다 드릴까요? 라고 물었는데 다음날 평소에는 말이 없던 정민생이 병원 사람들에게 모 여직원이 본인에게 꼬리치고 있다며 사귀어야 하는 건지 말아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소문을 내고 다녔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여 간호사는 기분이 나빴습니다. 본인은 호의였는데 정민생은 사람들에게 모 간호사가 사랑을 구걸한다는 소문을 내고 다니니 어처구니 없기도 했습니다. 여 간호사는 기분 나쁜 말투로 이런 안 좋은 소문은 안 내줬으면 고맙겠다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민생은 지가 좋아한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 한다며 화를 냅니다. 여직원들 사이에 민생에 대한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여직원들은 민생을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이런 사실을 알리 없는 신입 여직원들 역시 정민생에게 호의를 베풀었다가 상처만 받는 사건이 발생했고 그렇게 여직원들은 호의 한번 잘못 베풀었다가 자존심이 상할 정도의 끼 있는 여자로 소문나는 것이 수치스러웠습니다. 사건이 수십 차례 일어나는 과정에서 정민생은 은근히 여성을 혐오하기 시작했습니다. 본인들이 좋아한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나를 병신 취급해? 라며 민생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뒤 민생은 열심히 공부한 덕에 진양 의과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정민생은 이제 외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민생은 진양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개인병원을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개인병원을 개원한 정민생의 보수는 보건직으로 근무할 때에 비하면 3배 정도는 더 벌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적 방 한 칸이 없이 거실에서 생활하던 그런 서러움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눈치를 많이 보며 살았던 민생은 대인 혐오감이 있어 어려서부터 어른에게 인사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주위 사람들이 본인을 무시하고 그렇게 피해 다녔는데 돈과 의사라는 직업이 생기다 보니 실제로 여성들의 대시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수십 명의 여성들이 정민생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병원의 간호사 중에서도 정민생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민생을 만났던 여성들은 모두 하나같이 얼마 못 가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스토커 성향이 강했던 그는 교제하는 여성의 일거수일투족을 알아야만 했고, 부담이 크고 무서웠던 여성들은 민생과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나면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지들이 좋다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싫다고 그런다며 중얼거렸습니다. 민생은 병원에서 수입이 많아진 만큼 씀씀이도 커졌습니다. 더 많은 돈이 필요했던 그는 환각을 요구하는 환자에게 환각약을 주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벌게 되었지만 결국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2009년 민생은 의료사고가 발생되어 결국 의사 자격을 박탈당하고 맙니다. 개인 병원도 문을 닫았고 돈은 벌어야 하는데 우걸 데는 없고 결국 인근 화학 공장인 간호조무일을 하며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민생은 개인 병원 원장 시절 환자로 만난 유부녀가 있었는데 두 사람 관계는 환자 이상으로 발전되었습니다. 그녀와 수년 동안 내연 관계로 지내고 있다가 병원이 문을 닫자 내연녀와 만나는 시간이 일정하지 못했던 민생은 유부녀와 불륜 관계를 이어가던 중 4살 연상이었던 여자친구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참을 수 없었던 여자친구는 민생에게 이별을 통보했고 민생은 또다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괴로웠던 민생은 마작방에 드나들게 되었습니다. 시간도 잘 가고 외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민생은 마작방에서 돈을 잃자 욱하는 성질이 생겼습니다. 순간 여자친구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폭발했고 맥주병을 한 손에 집어든 후 마작 테이블에 내리쳤습니다. 마작방은 순식간에 난리가 났고 손님들은 혼비백산하며 도망갔습니다. 민생은 깨진 병을 한 손에 들며 내 돈 내놓지 않으면 모두 죽이겠다고 소리칩니다. 그렇게 민생은 마작방에서 쫓겨났고 여자 때문에 망가진 본인의 인생이 원망스럽습니다. 푸젠상은 안징시 오전 7시 5분 한 아파트에서 잠자고 있던 민생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반쯤 감긴 눈으로 민생은 부엌으로 걸어간 후 칼을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그대로 집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올라탔습니다. 잠옷바람에 한 손에는 칼을 들었습니다. 약 10분 거리에 있는 남핑초등학교로 향했습니다. 민생은 남핑초등학교 입구에 도착했고 학생들은 잠옷바람으로 나온 아저씨가 신기할 뿐이었습니다. 잠옷 입은 아저씨가 신기한 듯 피식피식 웃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때마침 학교 앞은 등교 시간이라서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학부모의 차에서 내리는 학생, 건널목을 건너오는 학생, 그리고 사뿐사뿐 뛰어오는 여학생. 민생은 등교하는 학생들 중 여학생 가방을 뒤에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난도질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학생들은 겁에 질렸고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바로 앞 학생을 또다시 난도질했습니다. 소리 지르며 도망가는 여학생들을 쫓아가 칼로 찔렀고 그렇게 8명 아이들을 순식간에 죽였습니다. 8명을 죽이는데 단 55초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학생을 쫓아가던 민생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도로 옆에서 청소하고 있던 아주머니 청소부가 나무 빗자루를 들고 민생 앞에 섰습니다.
민생과 정서부는 한참을 경계했고 정서부 아주머니는 너무 무서워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런데 정서부가 갑자기 쌀이 빗자루로 민생을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쌀이 빗자루 크기는 2m 정도 되는 크기여서 민생은 사정없이 내리치는 빗자루를 막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정서부는 쌀이 빗자루로 민생을 위아래로 훑어쳤습니다. 정서부도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비명소리를 듣고 나온 선생님들은 민생 앞을 막아섰습니다. 선생님들은 칼을 내려놓으라며 소리 질렀고 피 묻은 칼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광경을 지켜본 순간 선생님도 공포에 떨었습니다. 체육 선생님들까지 나오면서 민생은 선생님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이미 빗자루를 막아내느라 힘이 빠진 민생을 체육 선생님은 아스팔트에 쓰러뜨렸습니다. 불과 55초 사이에 학생 8명이 사망했고 5명은 크게 다쳤습니다. 구급차에 실려간 5명의 학생은 후유증으로 한동안 학교를 쉬게 되었고 이 광경을 지켜본 시민들은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사고 소식을 들은 부모들은 현장에 도착 후 충격적인 모습을 보고 망연자실했고 남핑 경찰은 민생을 경찰서로 이송 후 신문했습니다. 경찰은 살인 동기를 묻자 민생은 갑자기 본인을 괴롭혔던 여자들을 가만히 놔둘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힘없는 사람을 우선 상대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분노를 소진할 곳으로 학교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2010년 4월 8일 법원은 정민생에게 사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민생은 법정에서 본인 사랑의 실패에 대한 보상의 선처를 호소하였고 분노 조절 장애와 우울 증상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으나 법원은 정신과 치료 경력이 없는 민생의 호소를 무시하고 원심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켈리였습니다. 학교에서 막 돌아온 시아팅은 어머니를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엄마가 말 안에 데려왔어? 시아팅 어머니 채는 딸의 친구 펑냥이 있는 방문 틈 사이로 들여다봅니다. 곱게 생긴 친구 딸을 보며 미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아팅 어머니는 딸 앞으로 달려와 딸 방문을 향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친구가 너네 반에서 제일 잘 사는 친구란 말이지. 잘했어. 잘했으니까 너는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엄마가 너를 가장 행복한 딸로 만들어줄 거라면서 시아팅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어머니 채는 주방에서 컵 2개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오렌지 주스를 가득 따랐습니다. 그런 뒤 주스컵 하나를 집어들더니 하얀색 가루약을 주스에 부었습니다. 티스푼으로 몇 번 저은 뒤 찻잔 받침대에 별도로 올려놓았습니다. 채는 환하게 미소 지으며 주스를 가지고 딸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네가 우리 딸하고 제일 친하다는 펑이구나. 재밌게 쉬다가 거라. 주스도 한 잔 천천히 마시고. 시아팅의 어머니는 펑에게 주스 한 잔을 남기고 방문을 나왔습니다. 잠들어 있는 펑의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낸 뒤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날 저녁 6시 학교 앞. 펑냥 아버지 루잉은 학교 앞에서 딸 펑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쩌녁 펑냥이 스파게티를 먹고 싶다고 해서 오랜만에 딸과 함께 근사한 식사를 계획하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바쁜 일정이었지만 딸아이와 손가락을 걸며 약속했던 터라 어렵게 시간을 내서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1시간 정도가 지나자 루잉은 참지 못하고 학교로 들어가 봤습니다. 펑우 교실로 가봤으나 학생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교무실 담임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펑냥이 학교에서 아직 안 끝난 것 같은데 혹시 야간 자율학습이라도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물어보려고 왔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야간 자율학습이 없어서 학생들 모두 학교에 있습니다. 루잉은 황급히 교무실을 나와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십 통을 해도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혹시나 친구 집에 놀러 갔을까요? 집에서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루잉의 손에 꼭 쥐고 있던 핸드폰에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혹시 딸이 보낸 문자인가 해서 핸드폰을 열어봤습니다. 딸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현금 3천만 원을 준비하시오. 당신 딸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으니 허튼 생각을 하면 딸은 영원히 못 볼 것이오. 루잉은 충격적인 문자 내용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장난 전화는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진짜도 아닌 것 같습니다. 루잉은 월급이라고 해봐야 농산물센터 경비로 한 달에 25만 원 급여, 그리고 아내는 주차요금 징수원으로 일하고 있어 둘이 합쳐봐야 한 달에 40만 원도 안 되는 급여로 한 달을 바둥바둥 생활하고 있는데 3천만 원이라는 엄청난 돈은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넋을 잃고 있는 루잉에게 한 통 전화가 옵니다. 아버님, 학교 담임입니다. 저도 걱정이 돼서 같은 반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시아팅이란 친구가 생일 파티를 한다고 그 친구 집에 갔다고 합니다. 루잉은 슬리퍼를 신고 선생님이 알려준 주소로 딸을 찾아 나섰습니다. 시아팅의 집 앞에서 루잉은 연신 초인종을 눌러댔고 시아팅의 어머니 첸이 현관문을 열고 나옵니다. 루잉은 우리 아이가 시아팅의 생일 파티에 초대를 받아 여기 왔다는데 혹시 잘 있는지 확인차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아팅의 어머니는 우는 모습을 하며 우리가 아직 안 돌아왔어요 라며 울먹였습니다. 루잉은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안 돌아왔다고요? 그럼 우리 딸하고 시아팅이가 납치가 된 건가 봐요. 여기 오기 전에 제가 문자 한 통을 받았거든요. 루잉은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딸의 실종을 설명하며 경찰에게 문자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경찰은 사건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펑을 찾기 위해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전체를 뒤지며 찾아봤지만 어느 곳에도 단서가 될 만한 것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시아팅이 혼자서 경찰서로 들어왔습니다. 경찰은 시아팅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시아팅은 울먹이며 사실 얼마 전 시험을 못 봐서 혼자 집을 나갔다가 거리를 방황하고 집에 돌아오려고 했는데
엄마한테 혼날까봐 울다가 이제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연락을 받고 달려온 펑 아버지는 딸의 행방을 물었고 시아핑은 초대는 했으나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바로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경찰서에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야산에서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펑이었습니다. 시아팅 어머니 채는 마작꾼입니다. 도박으로 전 재산을 탕진하고 남편에게 쫓겨났었습니다. 그때 시아팅의 나이 4살이었습니다. 집안에 있는 물건이란 물건은 다 팔아먹고 심지어 시아팅 돌잔치 때 받았던 금반지며 목걸이까지도 팔아먹었습니다. 채는 그 이후로 2번 더 재혼했고 공교롭게 재혼한 남편은 시름시름 앓다가 1년 뒤 암으로 죽었고 채는 두둑하게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 마작방에서 보험금을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돈이 떨어진 채는 마작방에서 허드레 일을 하며 몇 년을 지내다가 또다시 3번째 남편과 재혼했습니다. 그러나 3번째 남편도 결혼한 지 얼마 못 가 암으로 죽었습니다. 3번째 남편의 보험금은 2번째 남편보다 더 많이 나왔으나 이 보험금도 마작방에서 얼마 못 가 모두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기구한 팔자인 채는 모든 재산을 마작방에서 날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오갈 곳이 없어진 채는 마지막 보류였던 전 남편의 집에 잠시 머무르게 됐습니다. 핑계로 딸 얼굴도 보고 따뜻한 밥도 해주고 그러고 싶다면서 말이죠. 채는 남편 집에 머무는 동안 딸 시아팅과 이런저런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시아팅은 우리 가족도 엄마와 같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며 같은 반에 펑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집도 부자고 어머니 아버지가 유럽 출장을 다녀올 때면 매번 유럽 현지에서 선물을 사다 준다며 부러웠다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아버지가 호주 출장을 다녀오면서 사온 빌통을 자랑하는데 너무 멋있어서 시아팅도 저런 선물 하나 받아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첸이 물었습니다. 걔네 집이 그렇게 부자야? 엄청 부자야. 옷도 얼마나 잘 입고 다니는데 매일매일 드레스 같은 것만 입고 다녀. 사실 펑의 아버지는 농산물 시장 경비원이었습니다. 하루하루 거친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며 언제 정리해고가 될지도 모르는 살얼음 반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실한 루잉을 지켜봤던 거래처 사장은 본인 자녀가 이제 성장해서 버리자니 아까운 옷들이 있다며 루잉에게 선물로 줬던 것입니다. 시아팅은 경비원 딸로 소문날 것이 두려워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해외 출장에 갔다 올 때마다 선물을 사오신다고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시아핑의 어머니 채는 얼마 전 펑의 아버지 루잉이 집에 와서 딸의 행방을 물었을 때 루잉을 돌려보내기는 했으나 혹시라도 경찰을 데려온다면 범행이 밝혀질 것이 두려웠습니다. 채는 기절시켰던 펑을 차에 싣고 인근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승용차 뒷좌석에 눕혀놨던 펑은 이동 중 깨어났고 펑은 살려달라며 묶여진 2팔로 창문을 두들겼습니다. 운전하다 놀란 채는 조용하라며 차를 갓길에 세웠고 한 손으로 운전석 안전벨트를 풀고
운전석 발바지 사이를 비집으며 뒷좌석으로 넘어갔습니다. 채는 두 팔로 펑 얼굴을 감싸쥐었고 조용히 하라며 꼼짝할 수 없게 두 다리로 펑 다리를 다시 걸었습니다. 펑이 숨을 쉬지 않습니다. 채는 수십 번 되새겼습니다.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이것은 그녀가 생각했던 시나리오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마작방에 드나들 수 있는 자금만 마련하면 되는 건데. 잠시 차를 멈춰선 채는 두 손을 운전대 위로 모으고 운전석 아래로 고개를 늘어뜨렸습니다. 그녀의 두 팔은 운전대 위에 매달려 있습니다. 펑이 숨을 쉬지 않자 채는 행선지를 바꿨습니다. 그녀의 차는 공원에서 멀리 떨어진 야산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채는 판사 앞에서 울먹이고 있습니다. 그녀는 호소했습니다. 판사님께 호소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두 전현이 다 계획 세운 겁니다. 법정은 술렁였고 전현이 부자 집딸이 부러워서 셈이 나서 나보고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부러운 건 진현이 부러운 거지. 왜 이 죄 없는 애미 보고 복수를 해달라고 해서. 왜 본인을 비참한 걸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며 판사 앞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딸 시아팅은 재판 내내 울기만 했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 류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입니다. 집이야 뭐 결혼 후 벌어서 좋은 집으로 이사가면 된다며 두 사람은 변두리 단독주택으로 아담한 집을 마련했습니다. 사람 한 명 살지 않는 너무 외진 곳에 달랑 이 집 한 채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신혼부부가 그렇게 외딴 곳에서 살지 말고 주위에 주민이 있는 마을에서 사는 것이 어떻겠냐고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신혼집이 너무 외진 곳에 있는 거 아니냐? 아휴, 애미가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그러나 아들은 조용하고 공기 좋은 곳에서 살고 싶다며 어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사실 효자 아들 류는 돈 없는 어머니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아내와 돈을 모아 이 집을 어렵게 마련한 것입니다. 5월 14일, 류는 인근에 살고 있는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신혼집도 거의 다 정리가 돼서 자리를 잡았으니까 며느리하고 인사 한번 드리러 갈게요. 어머니는 아들에게 변변한 집도 마련해주지 못해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 차에 그래. 내일 식사라도 같이 하게. 오전에 오거라. 아들은 어머니에게 15일 오전에 식사를 같이 하고 차나 한잔 하자며 안부 전환을 했습니다. 15일 오전, 어머니는 아들과 며느리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느라 분주했습니다. 그러나 9시가 넘어 10시가 다 되어가도 아들이 오지 않자 어머니는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걱정이 앞선 어머니는 이번엔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며느리도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수십 통 전화를 했으나 받지 않자 아들 집으로 한참을 걸어갔습니다. 집 앞에 선 어머니는 활짝 열려있는 대문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대문 앞, 서너 발자국 앞에서 벌어진 대문 틈으로 집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마당에 널브러져 보이는 강아지가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강아지가 온 집안 마당을 휘젓고 다닌 것 같은 핏자국이 흥건했고, 핏자국을 따라가다 어머니의 시선이 멈춘 곳은 현관문이었습니다.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을 것 같은 어머니는 바지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경찰서에 전화했습니다.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가 연락이 안 돼서 그러는데요. 그리고 집 마당에 강아지를 잔인하게 죽여놨어요. 한번 와볼 수 있어요? (2012년 2월) 120kg에 육박하는 건장한 청년과 샤프해 보이는 젊은 남성이 산둥성의 진인시와 타이안시의 외진 마을의 빈집을 대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도둑놈들은 훔친 돈으로 유흥업소에 가서 진탕 쓰거나 PC방에서 놀고 먹는 것으로 모두 소비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이런 생활을 지속하고 있던 중 2015년 5월 13일 PC방에서 채팅하던 중 본인들과 뜻을 같이 할 2명을 추가로 모집했습니다. 그렇게 4명은 본인들의 장기를 공유하며 한 팀으로 움직이는 건 어떻겠냐며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머리가 좋은 장은 리더, 거구인 푸강은 행동대원, 나머지 2명은 수거책과 정찰을 맡았습니다. 4인조는 사람이 없는 집을 물색하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5월 14일 오후, 수거책 자오는 마을을 한참 동안 둘러본 뒤 장슈에게 말했습니다. 형님, 저쪽 마을 끝에 집 하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인적도 드물고 2사람이 사는 것 같아요. 그녀는 자오를 바라보며 그래? 앞장서봐. 한번 가보자. 4사람은 마을 큰 길을 지나 마을 끝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언덕 위에서 한참 동안 집을 지켜봤으나 사람의 왕래도 없었고 보는 눈도 없어 적당할 것 같았습니다. 다만 마을을 지나오던 중 동네 노인들이 외지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관심이 뜸해질 즈음 행동책은 외딴 집 담을 넘었습니다. 집안을 둘러보더니 CCTV가 4개가 설치되어 있어 도둑질을 하기에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설픈 보안 시스템을 유심히 지켜보던 그녀는 야, 막내야, 이리 와봐. 저기 감지선이 끊어졌잖아. 네가 제일 날씬하니까 저 창문 사이로 한번 들어가봐. 들어가서 현관문 열어. 막내는 끊어진 보안선을 확인 후 코웃음을 쳤습니다. 4인조는 현관문으로 집 안에 들어갔고 그녀는 보안 컴퓨터를 뜯어서 부셔버렸습니다. 해가 질 무렵 그들은 안방에 숨어 있기로 했습니다. 집주인이 집 안으로 들어온 후 협박에서 카드에 들어있는 돈과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모두 가져갈 목적이었습니다. 한참 계획을 세우고 있던 중 전기 오토바이가 집 앞에 멈춰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4인조는 안방에서 쥐죽은 듯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2명은
안방문 오른쪽과 왼쪽에 마주 섰고 두 명은 침대 아래 숨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식품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신혼 부인 리홍이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열쇠 꾸러미를 현관 입구에 던져두고 신발을 벗어 신발장에 구두를 올려놓으려는 순간 리홍은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무슨 냄새지? 음식해 먹을 사람이 없을 텐데. 멈칫했던 신발장에 올려놓으려 했던 구두를 마저 집어 올리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순간 안방에서 숨어 기다리고 있던 4인조는 배고파 요리해 먹었던 음식을 뒷정리 안 했던 것을 생각했습니다. 리홍은 주방 앞에서 놀라 서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온갖 그릇이며 냄비가 다 나와 있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안방문을 박차고 큰형이 뛰쳐나왔습니다. 그러자 나머지 3명도 큰형을 뒤따라 안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리홍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보안 잠금 장치를 해놓고 나갔다고 그렇게 생각했으니 집안에 사람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큰형은 리홍을 묶었습니다. 큰형 장슈에는 그녀 가방에서 카드를 집어들고 비밀번호를 물어봤습니다. 큰형은 막내를 불렀습니다. 막내야, 이리 와봐. 인출기에 가서 찾을 수 있을 만큼 다 찾아오고 오는 길에 문 열은 곳이 있으면 돼지고기 한 서너 근 좀 사가지고 와. 막내는 의아해했습니다. 돼지고기요? 그걸 왜요? 큰형은 막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왜긴 왜야. 수육에 술 한잔하고 가려고 그러는 거지. 일 끝나고 나면 갈증 날 텐데 시원하게 술 한잔. 그리고 수육 한 점은 해야지. 막내는 타고 왔던 자동차를 타고 멀리 떨어진 도시의 현금 인출기로 향했습니다. 그 사이 큰형은 신혼 부인 리홍을 안방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잠시 뒤 주방에서 한참을 먹어대던 거구 푸강을 안방으로 불렀습니다. 부가, 이리 와봐. 큰형은 푸강을 한쪽에 앉히라고 했습니다. 잠시 후 큰형은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4인조가 정신없이 웃고 떠들고 있는 사이 남편 류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무슨 영문인지 몰랐던 류는 현관 입구에서 멈춰섰고 4인조는 현관 앞에 몸이 굳어있는 남편 류를 잡았습니다. 푸강은 남편 류를 밧줄로 묶었고 류를 거실 소파에 앉혀두었습니다. 잠시 후 큰형은 묶여있는 남편 류를 안방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푸강도 류 부인이 있는 침대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 류는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잠시 후 막내가 돼지고기를 사왔습니다. 현금 인출기에서 찾은 돈과 술봉지를 테이블에 올려놨습니다. 형님이 말씀하신 돼지고기하고 술 사왔습니다. 돈은 여기 있습니다. 형님. 거구 푸강은 돼지고기를 삶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에서는 고기 삶는 냄비의 들썩인 소리가 요동을 쳤고 집안에 울려 퍼지는 비명소리와 함께 강아지는 계속해서 울어댔습니다. 안방에서 신부 리용이 소리를 지르자 마당에 있던 강아지가 계속해서 짖기 시작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식탁에 앉아있던 그녀는 부엌에서 집어들고 마당에서 짖고 있던 강아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잠시 후 짖고 있던 강아지는 고통스러운 듯 마당을 휘젓고 돌아다녔고, 시간이 흘러 강아지는 조용해졌습니다. 그냥 장슈에는 피범벅이 되어 들어왔습니다. 사인조는 분주했습니다. 집안 창고에서 포대 자루를 찾아 담았습니다. 5월 15일 오전, 류 어머니는 아들이 전화를 받지 않자 경찰과 함께 아들 집에 들어왔습니다. 경찰은 집안을 조사하던 중 희한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집안 마당이 강아지가 휘젓고 다닌 피투성이로 난리였기 때문입니다. 범인이 일부러 그런 것인지 강아지가 혼자 그런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간 경찰은 아우씨, 이거 무슨 냄새야? 음식 쓰레기가 이거 장난이 아니구만. 난장판이네, 난장판. 아이고, 술을 왜 이렇게 많이 마셨어? 경찰은 집안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신혼부부가 산다는 집치고는 상당히 지저분하고 술병이 낭자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방 침대는 이불이 말끔하게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으며 화장실도 아주 말끔하게 잘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단지 주방이 지저분한 것 외에는 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경찰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이거 아드님하고 며느리하고 싸움하고 집을 나갔다거나 뭐 그러진 않았어요? 어머니는 펄쩍 뛰며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무슨 일 있었으면 나한테 전화를 했지. 그런 아들이 아니라고요. 경찰은 이해가 안 간다는 표정으로 안방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옷장을 열어보고 화장대 서랍을 열어봤지만 부부싸움이 벌어진 듯한 흔적만 남아있을 뿐 별다른 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관은 시종일관 중얼거리며 부부싸움이라니까요. 아유, 자, 부부싸움.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다 경찰관이 무심결에 침대의 이불을 들어 올리는 순간 경찰은 뒤로 나자빠지고 말았습니다. 침대에 덮어진 이불 속에는 피가 흥건했습니다. 조사 중이던 경찰은 과학수사대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과학수사대는 아무리 조사해도 신혼부부 시신이 보이지 않자 본사에 추가 병력을 요청했습니다. 신혼부부 집으로부터 뒷산까지 그 일대를 모두 수색했습니다. 과학수사대는 뒷산 언덕에서 포대자루 서너 개가 발견되었는데 자루 속에는 신혼부부 결혼증명서와 신용카드, 신분증 등이 발견되었고 추가로 옷까지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신혼부부 시신이 나오지 않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경찰은 신혼부부 집 대문에서부터 아주 미세하게 한 방울씩 떨어져 있던 혈흔을 따라가 봤습니다. 혈흔은 뒷산 언덕 너머 동굴에서 멈췄습니다. 경찰은 멈칫했습니다. 반장님! 혈흔이 저 동굴 안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요? 경찰 반장은 들어가 보라며 손짓했습니다. 그러나 동굴 속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쉽사리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들어간 경찰관은 동굴 속에서 소리 질렀습니다. 동굴 속에서 신혼부부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충격적인 신부의 모습으로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은 망연자실했습니다. 수십 개의 이쑤시개가 꼽혀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동굴 속으로 들어갔던 경찰관은 이후에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고,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은 동굴에 있는 시신을 꺼내면서 우연히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5월 17일 오후, 경찰은 범인 4명을 모두 검거했습니다. 검거하는 과정은 의외로 쉬웠습니다. 막내가 현금 인출기에서 부인 리홍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현장에 도착해서 현금 인출기에 찍힌 범인의 사진을 출력했고, 일대를 조사하던 경찰은 비교적 손쉽게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인상적인 것은 막내의 인출 장면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장면이 찍혔다는 것입니다. 신혼 부부를 그렇게 잔인하게 살인한 것도 모자라 돈을 찾아 유흥업소에 가서 돈 쓸 생각을 하니 그렇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산동성 법원은 4인조 살인 강도를 신문하던 중 황당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막내가 일어나 판사에게 말했습니다. 판사님, 내가 나이가 제일 어린데요. 이거 다 내가 했다고 하면 왜 형량 줄여주나요? 황당한 질문을 받은 판사는 판결했습니다. 큰형 장슈의 사형, 둘째 거구 푸강 사형, 셋째 사형, 그리고 막내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이 집행되고 5년 뒤 막내는 교도소에서 모범수로 선정되어 징역 22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3명은 사형이 집행되었고, 막내는 현재 산동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 (2011년 11월) 늦가을, 길림 성시평시 새벽, 경찰서에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여기 경비실인데요. 사람이 죽었어요. 신고자는 너무 놀라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에이, 천천히 말하세요. 위치가 어디시고 누가 죽었는데요? 시평시 공업단지 경비실입니다. 사람이 목 졸라 죽었어요. 경찰은 사건 현장에 도착했지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들어온 흔적도 나간 흔적도 없었습니다. 루 형사, 그쪽 출입문 확인해봤어? 저쪽 창문은? 조사하던 경찰관은 출입 흔적을 찾아야 했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최 형사, CCTV 확인해봤어? 건물에 설치된 CCTV 확인해봤냐고. 추 형사의 표정이 밝지가 않습니다. 그게 말입니다. 입구며 창문이며 수십 번을 들여다봤는데 들을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지금이 뭐 구속기 시대야? 반장은 추 형사와 함께 녹화된 CCTV를 조사해봤으나 아무런 증거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반장과 추 형사는 다시 경비실로 돌아왔습니다. 고인의 얼굴은 파란색과 자주색으로 변하고 있었고, 특이한 점은 검은색 고무밴드가 있는 안대 같은 것으로 눈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입과 코에는 끈적이는 액체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고인의 목은 넥타이로 감겨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상했습니다. 살인범이 사람을 죽일 것 같으면 밧줄이나 뭐 확실한 도구를 사용했을 텐데 느슨하게 묶여진 넥타이를 사용했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최 형사, 저 얼굴 가려진 게 뭐야? 그러게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검은색
고무 밴드로 만든 것 같기는 합니다만 나 이거 형사생활 수십 년 만에 이런 사건은 처음 보는구만 그래. 반장의 답답한 마음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창문 틀에서도 경비실 문 손잡이에서도 지문이나 DNA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특이한 점은 야, 어디서 알코올 냄새 나지 않아? 그런데 경비실 어느 곳에도 술병이나 시신에서 알코올 냄새는 나지 않았습니다. 과학수사대는 경비실 바닥과 숙소에 남아있을 족적과 지문을 검사해봤지만 허탕이었습니다. 사망자의 족적과 교대 근무자의 족적만 나왔을 뿐입니다. 경찰은 답답한 마음에 주간 근무자를 조사해보기로 했습니다. 선생님, 사건 당일 저녁에 뭐 하셨습니까? 그리고 몇 시에 교대하셨어요? 주간 근무자는 사건 당일 회사 직장 동료들과 같이 있다가 출근한 알리바이가 확인되어 주간 근무자는 사건에서 일단 배제했습니다. 그때 사망자의 집을 조사하러 갔던 왕 형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고인의 부인에게 사망 소식을 전했을 때 부인은 남편 사망 소식을 듣고 충격으로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부인은 그동안 남편이 방에 들어가면 잘 나오지 않는 내성적인 성격이라서 한 집에서 함께 생활하기에 썩 좋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CCTV를 유심히 조사하던 중 한 가지 의심이 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이틀 전 CCTV에 찍혀있는 보일러 수리공들이 있었습니다. 경비실 벽 쪽으로 붙어서 사각지대로 이동하는 모습도 그렇고 사건 발생 얼마 전 보일러 수리공 두 사람은 경비실 보일러를 고쳐주고 갔는데 돌아갈 때 경비원과 말싸움 하는 듯한 영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일러 수리공들을 조사해봤는데 알리바이가 확실한 관계로 이들도 사건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부검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피해자를 부검해봤는데 별 특이점은 없어. 구타당한 흔적도 없고 약물 먹은 흔적도 없고. 그럼 혹시 피해자가 술을 마셨나? 아니, 이 사람은 술 안 마셨는데. 반장은 경비실로 달려가 바닥 구석구석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라지에이터 뒤쪽에서 깨진 술병으로 보이는 아주 미세한 유리 조각이 발견되었습니다. 경찰관은 인근 쓰레기통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추운 날씨에 아직 쓰레기를 수거해 가지 않아 도로변에 모든 쓰레기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반장은 쓰레기 더미에서 깨진 병 조각을 확보했습니다. 경찰관은 인근 상점을 조사했습니다. 가게 여주인은 얼마 전 경비원이 백주를 사러 왔다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 경비원 한 분이 술을 사갔는데 얼마 있다가 또 한 병을 사러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맞다. 한 손이 부러져 있었어요. 내가 술을 건네줬더니 한 손이 부러져서 다른 한 손으로 이렇게 내밀지 뭐야. 술을 사간 사람은 주간 경비원이었습니다. 경찰은 주간 근무자 백씨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경찰은 백씨의 현관문을 두들겼습니다. 백 선생님, 경찰입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백씨는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현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백 선생님, 얼마 전 회사 근처 상점에서 술 사가셨죠? 백 선생은 긴장한 듯 대답했습니다. 네, 한 병 샀죠. 경찰관들은 이상한 듯 다시 백씨에게 물어봤습니다. 상점 주인은 당신이 2병 사갔다는데 한 병만 사간 거 맞아요?
제가 그런 것까지 기억해야 합니까? 모릅니다. 경찰관들은 백씨의 동의하에 신발장에 있는 신발과 옷장의 옷을 수거해 갔습니다. 과학수사대는 백씨의 신발에서 아주 미세한 술병의 유리조각을 발견했고 옷장에서 수거한 옷에서 피해자의 DNA와 일치하는 혈흔을 발견했습니다. 경비원 백씨는 경찰관들이 내민 조사 내용을 보고 자백했습니다. 백씨는 야간 근무자 부인이 남편과 관계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인에게 접근 후 두 사람은 깊은 관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부인과 지내던 중 백씨는 주간 근무자 예시의 미스테리한 성적 취향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무가 끝난 백씨는 주간 근무자 예시 부인과 침대에 누워 남편은 짜릿한 충동을 좋아해요. 잠자리에 들 때면 저한테 밧줄을 목에 걸게 하고 잡고 있으라고 해요. 부인 말을 듣고 있던 백씨는 뻑뻑해진 목구멍에 침을 삼켰습니다. 그런 다음 부인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손에 쥐고 있던 밧줄을 천천히 당기면 웅크리고 있던 남편은 웅크린 남편은 뭐요? 백씨는 흥분한 목소리로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절정에 달할 때까지 저한테 강요해요. 부인은 말이 끝나자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부인은 고통스러웠던 지난 날을 기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던 백씨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우 열받아. 그러니까 그놈이 당신한테 그런 짓거리를 시켰단 말이지. 화가 난 백씨는 분을 가라앉히려 인근 상점에서 술 한 병을 샀습니다. 상점에서 술을 구매 후 집에 돌아오려다 생각해보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화가 올라왔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하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백씨는 술 사러 나왔던 복장 그대로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백씨는 경비실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예씨가 잠들어 있는 경비실 창고 창문으로 넘어 들어갔습니다. 조심스럽게 넘어간 백씨는 라디에이터 옆에 술병을 세워두고 경비실 옷걸이에 걸려있던 경비용 넥타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백씨는 넥타이를 두 손에 집어들고 이 변태 같은 놈, 어디 오늘 최악의 쾌락을 한번 느껴봐라. 내가 아주 짜릿하게 해주마. 어둠이 짙어진 경비실. 숙소 방문을 소리가 나지 않게 살짝 들어올려 당겼습니다. 깊이 잠들어 있는 예씨를 확인하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의 몸싸움으로 경비실의 물건들은 충격을 받았고 라디에이터 앞에 두었던 술병은 충격으로 떨어져 깨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백씨는 예씨와의 싸움으로 한쪽 팔을 다치게 되었고 그 손으로 깨진 술병을 치우다가 손이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백씨는 일을 마치고 흔적을 모두 정리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마시려고 구매했던 술병이 깨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돌아오는 길에 또다시 백주를 샀던 것입니다. 백씨는 흔적을 없애려 애를 써봤지만 결국 잡히고 말았습니다. 한순간의 충동으로
돌이킬 수 없는 범행을 저지른 백씨는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